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를 선정하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 30분경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동결하면서 빌라 시장이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역전세난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미국인들의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쇼핑 행사 사이버 먼데이도 예상을 넘어선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차량 구동에 필요한 부품을 휠 내부에 통합하는 구동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자동차 실내 공간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이 빌라 주인들이 울상입니다. 이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내야 하는 세금이 줄기 때문에 반가워야 하는데 오히려 내려갈 전세 가격 때문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방서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 최근 보증금 8,917만 원에 월세 7만 원으로 임대 물건이 나왔습니다. 만원 단위까지 쪼개 임차인을 받는 이유는 이른바 126% 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낮아지면서 더 받지 못하는 전세금을 월세로 돌린 겁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을 받기 어려운 빌라 특성상 전셋값 상한이 낮아진 셈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수천만 원씩 깎아줘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렵게 새 임차인을 구해도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 목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빌라를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히면서 보증보험 가입가액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에 섭니다.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시장은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나 또는 전세 사고가 대부분 비아파트 부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부분은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전국 빌라 매매 거래량은 69,417건. 1년 전에 비해 40% 넘게 줄어든 것은 물론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입니다. 같은 기간 인허 가물량도 반토막 나면서 3만 6천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라 임대 사업자들은 물론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짓는 중소건설사들까지 줄줄이 타격이 예상됩니다. 최하 1,0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한 1억까지도 낮춰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리신 분들은 있어요. 자발적 파산은 없습니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였던 빌라가 땜질식 처방 탓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도 소비의 나라 미국은 이 소비를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연말 쇼핑 대목으로 꼽히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사이버 먼데이도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연말 소비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을 뒤집은 가운데 전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이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 미국에서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사이버 먼데이까지 미국의 온라인 소비가 폭발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7.5% 급증했고 사이버 먼데이 매출도 같은 기간 7% 늘어난 12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And in fact, we had a record-breaking Black Friday. On average, customers purchased more than 1,000 items per second through Black Friday. So on Cyber Monday, we're offering millions of deals, dropping every 5 minutes.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려와 달리 온라인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미국의 4분기 소비가 살아난 것이 확인되자 시장에는 낙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동 공급이 급증하고 1인당 생산성도 향상되는 등 노동시장이 견조한 것이 확인되며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가 확인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앞질렀고 이에 따라 가계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준의 기조가 낙관론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Probably in 2024, we're going to see the predictions of Walmart, Best Buy come to fruition where the consumer should weaken into next year. Of course, the Federal Reserve can help with that. If they cut interest rates next year, that could ease some of the pain. 앞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는 등 통화 정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오는 30일 예정된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에서 깜짝 추가 감산 조치가 나온다면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휘발유 값이 반등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또 내일 새벽 연설이 예정돼 있는 연준 주요 인사들이 연말 소비 과열을 우려해 매파적 발언을 내놓는다면 고금리 국면 장기화 우려가 다시 살아나면서 증시 낙관론은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저가 공세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가 내년 국내에 물류센터를 가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를 국내에 둘 경우 더 빠른 배송이 가능해지는 만큼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를 장악한 쿠팡의 독주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휴대폰 충전기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제품이지만 알리의 판매가가 8,000원가량 저렴합니다. 중국산 가습기 제품은 3만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배송 기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어차피 중국산이 장악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값이라도 싼 곳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겁니다. 알리 제품들이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래서 1달러나 2달러짜리 물건을 사도 무료 배송으로 보통 이제 많이 해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리에서 이용을 하면은 거의 한 버리는 물건이 절반 정도 되고.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시장에 1,000억을 투자해 최장 2주일이 소요되던 배송 기간을 3일까지 줄이고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 등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 시장 가능성을 봤다면 내년부터는 국내에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점유율 확장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권에 물류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수도권을 타겟으로 더 빠른 배송이 가능해지는 거죠. 중국 물류센터에서 한국으로 쏘면은 그 기간이 아무래도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를 2박 3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시장 저변을 넓혀가면서 쿠팡을 비롯한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인 사용자는 지난 10월 61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지만 업계 1위 쿠팡의 이용자는 2,900만 명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품질 상품과 불충분한 고객 서비스 등 중국 쇼핑 앱의 고질적 단점은 향후 시장 판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앞으로 약 7시간 후면 프랑스 파리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가장 우세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차 투표를 통해 대역전극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박람회기구 182개 회원국 중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할 국가는 180개국입니다. 1차 투표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아야 개최지로 확정되는 만큼 최소 120표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결정되지 않으면 3위를 제외하고 2차 투표가 진행되는데 2차 투표에서는 더 많은 표를 받은 나라가 개최지로 확정됩니다. 오늘 자정쯤 투표가 시작돼 내일 새벽 1시 전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와 부산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5일만을 앞세운 사우디 리야드가 1차 투표에서 최소 80표 이상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은 70표 내외,
이탈리아 로마는 20표 정도로 관측되는데 우리 정부는 2차 투표에서 로마 표를 흡수해 대역전극을 쓴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부산 지지 방침을 굳힌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사우디에 대한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힌 것도 우리에게 긍정적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500여일간 총 1989만 킬로미터, 지구 495바퀴를 돌며 유치전을 펼쳐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 150개국 이상의 정상들과 회담을 하며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고, 재계는 경제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부산 엑스포를 통해 한국과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자고 설득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삼성과 LG 등 주요 기업들은 파리 주요 장소에서 부산 엑스포를 알리는 행사와 광고를 통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한 표라도 더 잡기 위해 계속 파리에 머무르며 엑스포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팀 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국내외 방문객 수는 최대 5천만 명에 달하고 생산 유발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 등 경제적 가치는 6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투표장에서 부산의 이름이 울려 퍼지면 우리나라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 주가가 급등하는 등 주식 시장도 유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수혜 1순위는 건설 인프라가 꼽히고 있습니다. 유치가 결정될 경우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 앞당겨지는 것을 비롯해 행사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수혜주로 부산산업과 동방선기, 삼보산업 등이 거론됩니다. 부산산업은 공항 건설에 필요한 레미콘 사업을 하는 점을 주목받았고, 동방선기와 삼보산업은 가덕도 인근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본사 위치가 가덕도와 인접해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시박람회인 엑스포 특성상 전시물을 설계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도 또 다른 수혜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시공테크는 과거 열린 엑스포 전시 운영 용역을 수주한 경험이 있어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시공테크는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울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혜 산업이나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수혜가 가능한지 추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표 결과나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해당 종목 투자를 도박에 가깝다면서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테마주들이나 단기간에 급상승하는 종목들은 단기간의 상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따라 하락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투자로 안목을 좀 늘리는.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쪼그라든 수급 블랙홀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거래 대금이 전거래일보다 크게 줄었는데요. 어제 1조 원을 넘겼던 거래 대금은 오늘 각각 5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타오르던 불길동에 이 땔감이 줄어들자 이 불길은 다른 땔감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증권가에선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이 자금 흐름이 분산됐다고 분석했는데 특히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상승 탄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들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선 이 최근의 수요 둔화 흐름이 장기 성장통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중장기 성장 기대감은 훼손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또 로봇 산업과 관련해선 이 기업의 투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시기다. 그러면서 이 연말 연초까지는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증시에 새로 입성한 이 신규 상장주 관련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앞서 살펴보셨던 이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역시 올 하반기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자, 오늘 AS텍도 이 150%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를 마친 것처럼 이 세네 개 종목들의 오름세가 상당합니다. 자, 그럼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 달 들어서 증시에 새로 상장한 기업들 총 17개였는데요. 이 상장 당일 이른바 더블을 기록한 종목은 이 5개였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기간을 늘려봐서 이 상장 후 일주일을 기준으로 보면요. 총 14개 기업 가운데 10개 종목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이 가운데서는 SY스틸텍이 이 에코프로 머티를 제치면서 가장 상승률이 컸습니다. 한편 올해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LS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에이텀 그리고 또 Y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다음 달 초에 상장하는데 최근 신규 상장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이 투자자분들께서도 일정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도 역시 이 주식시장에서 눈을 돌려서 다른 시장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채권시장 소식인데요. 자, 이 채권시장을 통해서 금리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거래 동향 한번 살펴보면요. 이 국민연금 같은 이런 연기금이 최근 만기를 얼마 남지 않은 이런 국채를 대거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살펴보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순매수했던 이런 국채를 이번 달 들어서만 1조 2천억 원어치나 팔아치웠습니다. 대신에 금융채 그리고 통환채를 각각 7천억 그리고 5천억 원어치씩 사들였는데요. 자, 이 거래 행간을 살펴보면 이 연기금은 향후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금융채나 통환채 같은 경우에는 이 국채에 비해서 금리 인하폭이 크고 대신에 회사채, 여전채에 비해선 이 보다 안정적인 등급의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이 향후 금리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채권시장 관계자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전월에 비해서 이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은 이 17%포인트 줄었고요. 반면 보합권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 긴축 종료 기대감에 미국 그리고 유럽의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자, 이렇게 상승에 베팅한 응답자들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기존 파워트레인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부품들을 휠 안쪽에서 구현했기 때문에 공간 창출이라는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홍콩 증시와 연계된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공포가 ELS 변액보험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증권사와 비교해 손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만에 반토막난 홍콩 H지수의 변액보험을 다루는 생명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상품인데 일부 변액보험 투자 대상 중에 H지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ELS 만기가 통상 3년임을 고려하면 지난 2021년 H지수가 1만 포인트대 상품이 내년 만기 기준으로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H지수 편입 비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다만 그 여파는 은행과 증권사와 비교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2021년 당시 당국이 고난도 상품 범위에 ELS 변액보험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의를 함에 따라 1년여간 관련 상품 출시가 주춤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상품 규모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상품이 다시 출시됐는데 이때 H지수는 6,000포인트대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손실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입니다. 만기시 지수를 기준으로 손실 여부를 정하는 노녹인형이 대부분이라 내년 초까지 추이를 지켜볼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됩니다.
많이 판매를 안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50% 밑으로 내려가면 원금가의 손실이 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반등을 해주니 이거에 따라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보험사들은 지난 주말부터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는 등 후속 조치를 시작했고 당국도 변액보험 손실 규모 등 사태 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H지수가 6,000포인트대에서 공방을 이어가다 연내 미중 정상회담 개최로 분쟁 위험이 줄면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ELS 손실 공포 속에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ETF에는 이 뭉칫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고 발빠르게 투자에 나선 건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홍콩 H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달 초 5,800을 바닥으로 6,000 지키기에 나섰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기간 국내 투자자들은 홍콩 주식 매수세를 키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줄어들던 매수 건수가 증가로 돌아선 겁니다.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CSI 300 ETF로 7,300만 달러, 우리 돈 95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달 200만 달러와 비교하면 35배나 불어난 금액입니다.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차이나 에셋 매니지먼트의 상품으로 CSI 300 지수가 기초자산입니다. CSI 300은 중국 상해와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을 추린 지수로 지난달 말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던 때 밑으로 떨어질 만큼 부진했습니다. 중국 주식의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다는 판단이 나온 배경인데 그중에서도 CSI 300에 투심이 몰린 건 예상을 웃도는 소비 회복세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대형 소비재들 비중이 가장 높은 지수이기 때문에 CSI 300을 골랐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고, 외국인들의 이런 자금 유출입이나 아니면 뭐 미국 금리들이나 이슈에서 본토가 영향을 덜 받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증권은 중국 증시가 내년 상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고, 앞서 골드만삭스 역시 4년 만에 지수 반등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부양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다 부동산 경기 냉각이 계속되면서 신용위기가 반복되는 점은 변동성을 높일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